오늘은 22년 공인중개사가 말하는 최고의 부동산 투자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내 집을 싸게 사는 최고의 방법이란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김기석이라는 분입니다. 1977년부터 제일은행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셨고 2002년부터는 마포구에서 공인중개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제가 과거에 이분을 실제로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받았던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 이 사람은 정말 찐이다. 찐 전문가이시다. 라는 느낌이 확 들었고, 실제로 책 내용도 너무나 좋은 내용이 많았고, 그 노하우가 지금 이 시점에서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책이 나온 지가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에 나온 그 부동산 투자법을 잘 지키신다면은 아마 지금 부동산 불황이 오고 있잖아요.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죠. 이 분위기 속에서 주옥같이 좋고 싼 부동산을 골라서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주택에는 상승을 주도하는 리더형 주택이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죠. 이 아파트는 내재 가치에 비해 월등히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곤 합니다. 실제로 지금 강남에 있는 아파트와 비강남권의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과거에는 그래도 강남하고 지방하고는 그래도 커도 이 서울 안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큰 차이가 있긴 있었죠.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지금은 아예 그 서울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와 그렇지 않은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내재 가치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곤 해요. 실제로 저는 잘 모릅니다만 청담동에 그런 아파트 같은 거 보면은 몇백억이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얼마 전에 산 아파트가 나온 적이 있어 봤는데 300억인가 200억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과연 이게 맞는 건가? 물론 이제 돈 많은 사람은 사겠지만 이게 원가랑 비교했을 때 과연 이게 너무 거품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이나 주차가 불편한 낡은 빌라는 가치에 비해서 값이 턱없이 싸게 됩니다. 요즘에 특히 빌라 전세 사기 이런 것 때문에 쳐다보지도 않죠.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보다 살기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불황의 시기에는 빌라 값이 거래도 안 되고 가격도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비슷한 크기의 빌라 몇 채를 사야지 아파트 한 채 가격에 겨우 미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재 가치가 과대평가된 아파트와 과소평가된 빌라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 김기석 작가님께서 실제로 공인중개사로서 많은 물건들을 보시고 실제 본인도 투자하시고 좋은 물건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추천을 해주신다고 제가 그 당시 인터뷰할 때 들었거든요. 얼마나 많은 물건을 보시면서 이런 아파트와 빌라의 가격 차이, 간극을 보면서 와, 이렇게 싼데 빌라는 안 사고 저 비싼 아파트만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재 가치를 잘 분석해서 투자의 목적을 안전하게 달성해야 합니다. 이 내재 가치를 잘 분석하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이 되겠고, 제가 이 책에 나온 내용들을 하나하나 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자의 목적은 사실 같습니다. 더 많은 이익을 보는 거죠. 저비용의 고효율이면은 최상의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기석 작가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동산 투자 원칙들이 있어요. 그 원칙들을 제가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입 가격보다 더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재 가치보다 저평가된 것을 사야지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오르겠죠. 두 번째, 장기적으로 가격의 등락이 심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안전성이라는 것은
그 가치가 탄탄히 그 가격을 지탱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치는 형평없는데 가격만 올라가면 그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원재료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주택의 원재료는 뭐죠? 주택의 원재료는 땅이라는 거죠. 땅이 있어야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려야 되는 부동산 물건은 어떤 거냐? 저평가된 땅 혹은 뭐 지분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공급의 탄력성이 높은 집은 고평가된 것인지 잘 살펴봐야 한다. 주변에 집 지을 대지가 많은 지역이 이제 집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이제 공급 탄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런 데는 가격의 승산이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은 그 빈 땅에 아파트가 또 우후죽순 들어오겠죠? 근데 반대로 이제 그 집 지을 땅이 없는 곳들이 있어요. 뭐 강남, 뭐 청담동, 서울에도 뭐 요즘 집 지을 땅이 거의 없죠. 이런 것들이 이제 빈 땅이 있는지, 집 지을 땅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공급의 탄력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뭐 지표, 신호다. 네 번째, 건축 원가와 격차가 클수록 원가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건축 원가라는 게 그래도 있죠. 뭐 콘크리트, 뭐 인건비,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이 건축 원가에 땅값을 더해보면 사실 아파트든 빌라든 그 부동산 원가라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동산 원가를 계산해 봤을 때 이게 분양가랑 너무 차이가 크다. 이러면은 이 가격은 좀 상황이 안 좋거나 분위기가 안 좋으면은 그 원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건축 원가와 격차가 클수록 원가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땅값에 대한 가짜 뉴스를 경계해야 한다. 땅값은 그 지역의 경제 성장률과 비례합니다. 땅은 성장률만큼만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막 갑자기 오르는 거, 뭐 이런 거 유튜브나 책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급등한 땅값은 허상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땅값의 상승률은 그 지역의 경제 성장률과 비례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재 가치하고 실제 거래 가격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뭐 시장의 공급이나 금리, 뭐 신용 팽창, 뭐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큰 것은 인간의 심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집을 사려고 할 때, 미래의 집값이 내릴 것 같을 때 집을 사는 것보다는 임대차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하락이 두렵기 때문에 선뜻 집을 사지 못하고 그냥 미루는 거죠. 좀 지켜보자 이런 태도를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을 사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가격은 내려갈 가능성이 크겠죠. 반대로 내릴 것 같은 집값이 오르려는 조짐이 있다. 이러면 사람들이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루빨리 집을 사두려고 서두르기 시작해요. 사방에서 막 소문이 들려옵니다. 뭐 어디가 얼마가 올랐다. 압구정동 뭐 현대아파트가 얼마가 올랐다. 그리고 또 실제로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의 아파트가 가격이 막 몇 억이 올랐대. 이러면은 나만 가만히 있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다 오르는데 나 뭐 하고 있지? 나도 빨리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과도한 기대 심리가 커지고 이것이 결국 버블을 만들게 되는 거죠. 집값이 거품을 형성하게 되는 시기는 어느 나라나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본질은 뭐냐? 가격은 변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본연의 내재 가치로 회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서 수익성과 안정성을 잡는 최고의 투자법은 결국 저평가된 집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원칙을 기억하시고 저평가된 집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발견하면 사는 거죠. 이 5가지 원칙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매입 가격보다 더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 장기적으로 가격 등락이 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세 번째, 공급의 탄력성이 높은 집은 고평가가 우려된다. 네 번째는 건축 원가와 격차가 클수록 원가 회귀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섯 번째, 땅값에 대한 가짜 뉴스를 경계하라. 이 5가지 원칙을 잘 기억하시고 제가 이 책에 나온 이제 내 집을 싸게 사는 방법들 그리고 어떤 물건들이 저평가된 것인지를 같이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이번 부동산 위기에 뭐 남들 다 떨어진다 하지만
거기에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내가 저평가된 물건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갖추고 실제로 정말 싼 물건은 정말 드물거든요. 그런 물건이 보였을 때 잽싸게 낚아챌 수 있는 그런 안목과 실력과 자본을 마련하시는 게 빠르게 부자 될 수 있는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이제 이 책을 리뷰할 테니까 저와 같이 공부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좋은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불황에 절대 손해보지 않는 투자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부동산 경매를 보면은 굉장히 그 물건들의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일부 뭐 강남 아파트에서는 뭐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상승기보다는 하락기에 가깝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뭐 주거용 뭐 주택이나 뭐 아파트를 빼고 뭐 상업용 시설이라든지 뭐 사무실 이런 물건들도 굉장히 그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말 좋은 물건을 싸게 산다면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내 집을 싸게 사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김기석입니다. 땅값은 집값보다 약 3배 더 오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 말은 통계적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은 땅은 부동산 경기에 따라 선제적으로 움직입니다. 경기가 좋으면 비싸게 땅을 사도 이익이 남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약 100평의 땅을 평당 5천만 원에 사서 12.5평형 빌라나 아파트 20가구를 지어 약 80억 원의 분양 수입을 올리면 건축업자는 15억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럼 업자는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땅을 조금 더 비싸게 사서 조금 덜 이익 보고 아파트나 빌라를 지어서 팔겠죠. 그러니까 땅값은 계속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반면 부동산이 불경기에 접어들면 건축업자는 시세보다 싼 값으로 땅을 사고 싶어 합니다. 분양이 불확실해지면 건축업자의 수익도 불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흐름이 몇 번이고 지속되고 반복되면 건물의 가치는 뚝 떨어지게 되는데요. 건물의 가치가 하락하는 반면에 대지의 가치는 계속 오르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라고도 합니다. 1945년에서 2008년까지 영국의 집값을 보면은 땅값이 15배 오르는 동안 집값은 5배 오르는 데 그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는 땅값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 기피 물건. 여러분들 투자 기피 물건. 말 그대로 사람들이 투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부동산이죠. 뭐 허름한 집, 낡은 집, 뭐 요즘에 이런 말 있잖아요.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 이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구축 아파트는 얼어 죽어도 싫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제 기피하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물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지 집은 4.5평, 방 1개, 다락방 1개, 화장실은 무려 공용으로 쓰는 거였대요. 세를 놓기는 어렵고 보증금 1000에서 3000, 월세는 10에서 15 정도가 시세였고 대출은 3천만 원, 4천만 원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총 투자금은 6천만 원에 여기에 분담금을 더한 것이 전부였다고 하는데요. 매매 가격은 내재 가치의 절반 수준이지만 미래 가치는 투자금의 몇 배를 상회했다는 겁니다. 2021년 8월 기준으로 13평형의 이 부동산은 3억 5천만 원짜리 부동산이 되었습니다. 그럼 보세요. 대출 받고 뭐 해가지고 지금 6천만 원의 분담금 더한 게 이제 투자금인데 지금은 가격이 3억 5천이 됐다. 그러면은 뭐 한 7천, 8천 분담금 제서 뭐 1억이라 보더라도 벌써 3배가 올라가게 된 거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이제 보통 이제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군중 심리를 통해서 부동산의 시장 상황을 살펴볼 수 있기도 한데요. 뭐 군중 심리가 대체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이에요.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
소액 투자로 일확천금을 노리자. 공인중개사 1년에 몇 건만 해도 먹고 산다. 뭐 이런 얘기들 많죠. 이런 것들이 다 군중 심리를 나타내는 다 이제 부동산 뭐 말들입니다. 군중 심리에 휘둘리지 않아야지만 여러분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이게 뉴스를 많이 본다고 해서, 유튜브를 많이 본다고 해서 이게 휘둘리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럼 더 휘둘리겠죠? 이 부동산이 가진 내재 가치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집의 내재 가치란 게 대체 무엇이냐? 집의 내재 가치는 대지 가치 플러스 건물 가치입니다. 대지 가치 플러스 건물 가치. 대지의 내재 가치 산출하는 법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렇게 산출해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이 가진 대지의 실제 내재 가치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아파트는 등기에 기재되어 있는 평수와 관련 없이 평형 나누기 2를 해줘요. 그럼 이게 내재 가치 평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30평 아파트다. 그럼 15평이고요. 40평 아파트다. 그럼 20평입니다. 빌라 같은 경우에는 등기 평수와는 상관없이 실사용 면적 플러스 전용 공유 면적, 이것을 더하면은 호수별 건물 면적이 나오고요. 실사용 면적이라는 것은 등기부산 전용 면적 플러스 확장 면적입니다. 그럼 이제 호수별 건물 면적이 나오잖아요. 호수별 건물 면적을 나누기 2를 해줍니다. 이것이 빌라의 대지가치 면적이라는 거예요. 이 대지가치 면적은 실제 용적률과 비례합니다. 그래서 등기상 대지지분 곱하기 실제 용적률 나누기 200을 하면은 대지가치 면적이 나오고요. 등기상 대지지분 곱하기 실제 용적률을 하면은 호별 건물 전체 면적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대지가치를 산정해 보시고요. 건물의 내재 가치, 이제 신축 기준으로 보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부속 건물이 많아서 건축물 대장상의 면적과 서비스 면적을 합해서 건축평당 단가를 곱해서 감가를 수정해 줍니다. 빌라 같은 경우는 호별 건물 전체 면적에다 평당 건축비를 곱해주면 되는데요. 또 주차장 면적을 또 따로 계산해 줘야 되는데, 주차장 건축 면적 나누기 세대수 곱하기 평당 건축비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은 이제 건물의 내재 가치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재 가치를 계산을 해보시면은 전세는 내재 가치 대비해서 80에서 90% 선에서 구하셔야 되고요. 매매는 신축 같은 경우는 내재 가치 대비해서 80에서 90% 선, 재고주택은 내재 가치의 100% 내외, 지하는 내재 가치의 60에서 70% 수준에서 이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뭐 내재 가치 산출 공식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이거는 등기부 펴놓으시고 내 평수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하시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렇게 식으로 써니까 어렵지, 하나하나 이제 숫자를 넣어서 계산해 보시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내재 가치를 계산해서 얼마나 저평가 되어 있는지, 혹은 내재 가치보다 지금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를 살펴보시면은 지금 내가 사야 될 시기인지 아니면은 사지 말아야 될 시기인지가 딱 판단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내재 가치를 잘 계산하셔가지고 저평가할 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부동산 내재 가치 계산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그 내재 가치 계산하는 법을 한번 살펴봤죠. 그래서 그 내재 가치 계산 공시법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 내재 가치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공식을 일단 다 아시고 오신 분들은 오늘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 소재 신축 빌라 내재 가치 계산법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내 집을 싸게 사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김기석이라는 분입니다. 1977년부터 제일은행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셨고요. 2002년부터 마포구 공인중개사로 활동하셨습니다. 마포구 신축 빌라
일단 기준으로 해볼게요. 근데 이제 이 책이 나온 지가 좀 된 책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하고는 이 평당 건축비가 좀 달라졌을 수는 있어요. 아마 지금 평당 건축비는 뭐 650 뭐까지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650, 700까지도. 그래서 이 평당 건축비는 이제 조금 이제 여기서는 좀 저렴하게 잡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평당 건축비를 이제 뭐 한 650, 700 정도로 잡으시고 계산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일단 평당 건축비 550만 원 기준으로 인접지 표준 대지 가격은 평당 3,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실제 용적률은 207%고요. 건축 면적은 실사용 전용 면적과 해당 공용 면적을 이제 더하는데 등기부 등본상 대지 지분은 5.9평이라고 합니다. 대지 가치를 계산해 보니까 이제 환산 지분이 6.1평이 나왔다고 해요. 6.1평에 이제 대지 가격이죠. 3,200만 원을 곱해줬더니 1억 9,520만 원이 나왔고요. 등기상 지분 5.9평에다가 200분의 207 그리고 곱하기 3,200만 원 했더니 1억 9,540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건물 가치를 계산해 보면은 40.5 곱하기 0.3025 했더니 12.25평 곱하기 이제 건축비죠. 550만 원. 이걸 좀 더 높여서 계산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책에 나온 사례를 보면은 12.25평에 550만 원을 이제 곱했더니 6,737만 원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지 가치하고 이제 건물 가치를 더했더니 대략적으로 약 2억 6,277만 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포구 소재의 신축 빌라의 내재 가치는 약 2억 6,277만 원이라는 이제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신축 빌라의 그 내재 가치와 실제 거래 가격을 비교해 봤더니 어떻게 나왔느냐? 2008년에는 이제 내재 가치가 190이었는데 이 공식에 따라서 해보면 내 거래 가격은 이제 270. 이제 분양가 기준이고요. 분양가를 그렇게 했다는 거고 여기에 이제 숫자의 단위는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억 7천이 되겠죠. 내재 가치는 1억 9천으로 계산됐는데 거래 가격은 2억 7천이더라.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은 거래가율이 142%가 나왔고요. 2008년이면 이제 부동산이 한창 이제 버블에 낄 때죠. 한창 이제 분위기 좋았을 때고. 2009년에 와서는 내재 가치가 189로 되는데 거래 가격은 그대로 2억 7천만 원이고요. 2011년에는 내재 가치가 201인데 내재 가치 많이 올랐죠? 거래 가격은 270에서 240으로 그러니까 2억 4천으로 떨어진 거죠. 거래 가격이. 그래서 거래가율이 119가 됩니다. 2012년에는 내재 가치가 192, 그러니까 1억 9,200인데 거래 가격은 2억 1,500입니다. 거래가율이 112입니다. 2013년을 보면은 이제 보시면은 내재 가치가 202, 그러니까 이제 2억 200이죠. 근데 거래 가격은 1억 8,700입니다. 내재 가치가 더 높고 거래 가격이 더 낮은 사례가 된 거죠. 이러면 이제 이 빌라가 가격이 싸졌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당시에 거래가율 계산해 보면은 93이 나온다는 거예요. 93%가. 그리고 다시 2014년에 조금 회복돼서 내재 가치 2억 1천인데 거래 가격은 2억 3천이 되고요. 2016년에는 내재 가치가 2억 6천인데 거래 가격은 2억 3천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내재 가치가 2억 7,800인데 거래 가격은 2억 3,900입니다. 그리고 2021년은 내재 가치가 2억 9,400인데 거래 가격은 2억 6,700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재 가치와 거래 가격을 이제 비교해서 거래가율이라는 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이 거래가율 계산해보면 이제 이 빌라가 지금 싼지 비싼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의 사례만 보더라도 거래가율이 86%에서 142%까지 이제 출렁거린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내재 가치와 상관없이 거래 가격은 들쭉날쭉한다. 그래서
우리가 빌라의 내재 가치를 잘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책의 저자 이제 김기석 공인중개사님은 거래가율이 110% 이상 되면 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율이 110%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게 좀 거품이 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고 이제 좀 매수를 좀 꺼리시고 매도를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사례처럼 뭐 거래가율이 막 93%, 88%다. 이건 가격이 좀 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빌라의 그 내재 가치를 계산해서 빌라 투자의 타이밍, 빌라 투자의 그 방법, 시기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내재 가치를 판단해서 저렴한 빌라를 매수하라는 겁니다. 뭐 계산식이 조금 이제 어려울 수는 있지만 뭐 실제 이제 계산해보면 해볼만 하고요. 그리고 이게 뭐 사실 싸게 사면은 몇 천만 원, 몇 억을 벌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빌라라는 게 이제 다 천차만별이거든요. 사실 가격이. 왜냐면 모양이 다 다르고 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아파트처럼 뭐 얼마다라고 계산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내재가치 계산법으로 계산을 하면은 우리가 일정한 기준을 가져갈 수 있고,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이 빌라가 거품이 꼈는지 저렴한지 판단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표, 신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계산하셔서 접근을 해보신다면 좋지 않을까 싶고, 사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2024년 11월 12일 보시면은 어떻죠? 얼죽 신이라고 해가지고 뭐 신축 아파트의 선호도는 굉장히 높고, 또 전세 사기랑 맞물려서 빌라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빌라라는 게 서민 주택의 한 종류로서 없어질 수가 없고 꼭 필요하거든요. 사실 모두가 다 아파트 살 수는 없잖아요. 아파트 너무 비싸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거친다면은, 시간이 지나고 또 제도상으로 보완이 된다면은 반드시 빌라가 다시 또 서민들의 그 주거지로서 다시 또 선호받는 그런 시기가 오면은 가격은 쭉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도 나도 지금 빌라를 안 사고 빌라에서 전세를 꺼리고 이러다 보니까 빌라 가격이 많이 억눌려 있고, 또 여기에 신축 아파트에 대한 그 갈망이 굉장히 커지면서 빌라는 거들떠도 안 보고 있는데, 이런 시기야말로 정말 좋은 빌라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타이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계산법으로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 빌라를 계산해 보신다면은 저렴한 빌라를 좋게, 싸게, 좋은 빌라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